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안 처리에 기폭제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장한지 기자입니다. 지난 3월 2일 민변과 참여연대 폭로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세상에 처음 드러납니다. 마치 LH공사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 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부동산 개발 주무기관인 LH 직원들에서부터 지자체 의원, 공무원, 첫 폭로 이후 한 달 남짓 정부 합동조사와 경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직자라는 사람들의 민낯을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려고 했었는데 부동산 버블로 돈 버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들에 대한 위화감들이 상당히 조성돼 있었는데 이제 공직자들까지 앞장서는구나 하는 것. 법률방송 취재진과 만난 LH 직원 투기 문제를 처음 공론화한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을 배신감이라고 정의합니다. 공직자들이 오히려 그럼 우리도 한몫 보자 그러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계모임 같은 걸 만들고 돈들을 모으고 적어도 공직자라 그러면 저런 투기 현상을 봤을 때는 그 공직을 청렴하게 수행해야 될 그런 의무란 측면에서 그런 투기 차단에 나섰어야 되는데 오히려 공직자들이 앞장서가지고 투기를 했다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여권의 참패는 당연하고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것이 김남근 변호사의 평가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런 집값 안정이나 이런 민생 문제를 적극적으로 챙기지 않고 검찰개혁과 같은 너무 정치적인 이슈에만 몰입을 했다는 거에 대해 어떻게 보면 심판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LH 직원들이나 공직자들의 일탈과 비리에 대한 책임을 정부 여당에게 묻는 것이 맞느냐는 일각의 반론에 대해 김남근 변호사는 당연히 물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1기 신도시 때도 한 15,000명 정도를 입건을 해서 9,700명 정도를 형사처벌했고 한 970명 가까이 구속을 했고 공직자도 한 139명이 구속이 됐었습니다. 이런 좀 대대적인 어떤 투기에 대한 전쟁 이런 걸 선포를 하고 그 투기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안일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LH와 또 하나는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들이 180석이나 몰아줬는데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지 시스템 마련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목포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든가 자기 어떤 가족 기업들에게 많은 일감들을 몰아줬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대해서 공직자 윤리를 이제 강화하고 예방 대책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재했다.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선 직무상 정보를 활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공정하다가 LH 사태를 기점으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며 일단 정무위 문턱은 넘은 겁니다. 그 이해충돌 상황에서 사적 이익을 챙긴 경우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런 사적 이익을 취한 거에 대해서 환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쟁점이에요. 결국 미비한 부분에서 이런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 거래에 대한 처벌 이상의 엄벌이 필요하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공직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한 걸 더 엄벌에 쳐야 된다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공공주택특별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경우에 투기이익이 55 이상 되는 경우에는 이제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그런 법. 처벌 강화가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한 철저하고도 완전한 환수입니다.
투기가 발각이 나도 최악의 경우 징역 몇 년 갔다 오면 되지 그래도 이득은 남는다 하는 왜곡된 심리를 막아 투기 요인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김남근 변호사의 지론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것들은 이 투기익을 환수하는 이제 장치들을 정비할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점은 아직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입법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국회에서 노력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LH에 대해 일각에선 폐지나 해체 같은 극약 처방 얘기도 나오는데 김남근 변호사는 이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LH에 땅 장사나 집 장사를 시킬 게 아니라 공공주택 보급이라는 공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결국 LH가 돈 벌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H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돈 버는 사업들은 좀 축소를 하고 원래 고유 목적 사업인 공공임대 건설이라든가 도시영세민들의 주거환경, 지지부진한 재개발에 대한 공공재개발 같은 그런 사업에 주력해야 된다고. 관련해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 해제나 민간주도 공급은 부동산 문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거듭 강조합니다. 근데 이걸 잘못 오판을 해가지고 이제 재건축, 재개발 규제 풀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시키고 다시 집값들 들썩이게 하고 다행히 이제 오세훈 시장도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런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은 당분간은 이제 좀 신중하게 하겠다 이렇게 돌아섰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거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런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좀 돌아서고 있어서. 나아가 단순히 투기를 막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꼼꼼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고 이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힘줘 말합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임대차 안정화법이라든가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들을 환수하기 위한 그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법제들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지난 수십 년간 정립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받은 토지 공개념에 준하는 주택 공개념과 헌법상 주거권에 입각해 국가가 국민에게 그래도 살만한 집 하나는 마련해줘야 한다는 말로 김남근 변호사는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토지 공개념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런 중산층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보호하려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존 주택값이 너무 지금 비싸니까 젊은 중산층들이 큰 빚 내지 않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저렴한 공공주택, 저렴한 분양주택 같은 것들을 공급하는 사업들 같은데 정부가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저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겪는 차별과 불합리함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오토바이도 엄연히 이륜 자동차인데 실제로는 자동차 주차장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이 곧 발의됩니다. 장한지 기자가 관련 내용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박무혁 씨가 영화관을 가기 위해 인천의 한 상가 건물로 들어섭니다. 들어서기 무섭게 건물 관리인이 오토바이를 막아서며 제지합니다. 여기 자동차 전용 주차장이기 때문에요. 밖에다 세우세요. 이거 안 집어가요. 밖에 어디다 세워요? 아니 밖에 아무데나 이렇게 세워놔도 누가 건들지 않잖아요. 요즘은 저쪽 길 옆에 자동차 전용 주차장이거든요. 지금 이륜 자동차예요. 이륜 자동차 나라에서 작은 자동차. 오토바이도 이륜 자동차, 자동차라고 항변해보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기 손님으로 왔잖아요. 네. 네, 저 손님으로 왔어요. 이륜 자동차에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막아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관리인은 오토바이를 들여보내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양 필사적으로 막아섭니다. 소리도 너무 크고 사고 날 우려도 있고 안 좋아요. 사고가 나면은 제가 책임지지 아저씨가 책임져요. 아유,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비단 박 씨만이 겪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는 못 되게 하니까 보통 다 오토바이를 차처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인도로 오히려 가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인도에다가 주차하면
또 기다렸다는 듯이 주차 위반 딱지가 날아오기 일쑤입니다. 따로 뭐 여기다 만들어 놓고 여기다 대세요 그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도에 주차했다고 딱지가 따로 날라오던데요. 딱지도 딱지지만 행인 눈치도 보이고 혹여 오토바이가 쓰러져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불안하지만 뾰족한 방법은 또 딱히 없습니다. 인도에 세워놓으면 딱지 끊잖아요. 카메라 사진 찍어가지고 밖에다 잘 놔두기가 좀 불편해. 혹시 또 누가 또 만져서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행 주차장법 제17조 2항은 노외 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는 사문화한 조항,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반 차량하고 똑같은 주차비를 지불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제가 거절을 당한, 주차 거부를 당한 적이 있어요. 이럴 때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합당한 주차비를 내고 일반 차량과 똑같은 주차비를 내고 주차를 하겠다고 한 건데도 관련해서 주차장법 제6조의 2, 이륜자동차 주차관리 대상구역 지정 등 조항 1항은 지자체장은 이륜자동차의 주차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 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도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겐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조항입니다.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아니라 지정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지정을 안 하면 그뿐 뭘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다 주차를 해야 되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주차장에서는 본인들은 모른다. 불법 주차를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럴 때 참 당황스럽고 안타까운. 이런 불합리한 차별은 법을 전공으로 하는 변호사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소에 오토바이 타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그날은 이제 마포 중앙도서관을 방문했는데 차동기 좀 열어달라라고 했더니 그 주차관리 요원이 오토바이 못 들어온다 여기는 그렇게 이야기. 이에 유튜브 채널 라이딩 로이어에 출연하는 이호영 변호사가 서울 마포구 중앙도서관 주차장 이용을 거부당해 마포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답변이 왔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이륜자동차 주차관리 대상구역을 지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대놓고 지자체 공용시설에 오토바이 주차 공간은 없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게 마포구청의 답변입니다. 마포구에 시정 요청 공문을 보냈어요. 이렇게 주차 거부를 하지 못하게 해라. 그다음에 주차 구획도 좀 마련해라. 이렇게 했더니 그 마포구에서 이제 답변 왔던 것이 보면 그 주차 관리 요원을 교육하겠다. 자기들이 그런 일 다시 없도록. 근데 보면은 그 주차 그 구역 설치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이호영 변호사가 오토바이 주차장 의무화 입법운동에 나설 것을 결심하게 된 계기입니다. 우리는 주차 구획을 마련할 의무는 없다. 이런 취지로 지금 답이 왔길래 제가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이륜차 주차 구획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게끔 좀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주차장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1년여에 걸친 입법운동은 일단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 발의라는 소기의 결실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할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법안은 제안 이유에서 먼저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 구획이 절대 부족해 인도 및 노상 불법 주차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인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 또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이 따로 없거나 혹은 부족해서 이게 길가나 보행로에 이륜차를 주차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는데요.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주차를 못함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길가에 이륜차가 주차되다 보니까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도 위협하는 문제가 법안은 이에 주차장법 제6조의 2, 1항 지정할 수 있다를 지정해야 한다로 개정해 지자체장의 오토바이 주차장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그러면서 사륜자동차 대비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비율을 각 지자체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그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륜자동차의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6개월 이하 영업정지, 5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도 함께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안전속도 5030 정책과 같이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차장법 또한 이륜차 운전자 편의뿐만 아니라 보행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오토바이 주차장 의무화 법안은 곧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발의되는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화폐 시장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맥락일까요?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은 가상자산 얘기해 보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먼저 광풍이라고 불릴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시장이? 예, 가상자산이 열기가 뜨겁다는 것은 곳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가상자산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작년 9월에는 1,3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는데 한 개. 한 개입니다. 근데 현재는 6천만 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지금 7,500만 원에서 많이 내려온 가격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서 거래소에 개설된 계좌의 숫자도 급격히 증가를 했는데요. 빗썸, 어피트, 코인원, 코빗 이런 주요 거래소의 실명 확인 계좌 수도 작년 말 133만 개에서 2월 기준으로만 봐도 250만 개까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올 4월에서 6월을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가상자산이 가격 상승을 이용한 자금 세탁이나 사기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했습니다. 범정부 차원 특별 단속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 먼저 각 정부 부처마다 역할을 달리하여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겠다는 것인데요. 금융정보분석원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이나 세무당국한테 이제 신속히 통보하겠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개인정보 실태를 빨리 점검을 하고 경찰은 불법 다단계 등을 이제 신속하게 적발하여 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정부 부처가 자신의 업무 영역별로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행위 등을 강력하게 단속하려고 나서고 있는데요. 불법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비판도 있지만 결국 이제 국민의 피해 방지와 직접 관련된 것은 경찰이 수사와 개인정보 유출이 방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자원에 집중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오늘 국회에서 한마디 한 것 같은데 어떤 말을 한 건가요? 예,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늘 가상화폐 시장 과열에 따른 투자자 피해랑 관련해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가상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또 강조하시기도 했는데요.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보호를 해줘야 된다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는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에서 금융위원회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다면서 예컨대 그림을 사고 파는 것까지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보호해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하루에 20%씩 급등하는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된 그 제도나 법이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개입할 시장이 개입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밝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상자산 투자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는데요. 그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이제 취급업소를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가 없다면서 등록이 안 되면 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자산이 아니라 가상자산이라는 것이고 이 시장에 아예 국민들이 좀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뭐 작심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이 가상자산이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왕왕 있죠. 예, 맞습니다. 이번 그 가상자산 관련 범죄 유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가상자산을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 방식입니다. 이러한 유형은 가상자산 자체의 불법성이 있다기보다는 범죄 수익이 이동이라든지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한 자금 마련에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마약 범죄에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가령 마약 구매자가 판매상한테 가상자산을 통해서 이제 대금을 지급하고 판매상은 이제 뭐 CCTV가 없는 장소 등의 마약을 두고서 이제 구매자가 마약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식, 뭐 이러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가상자산 발행 프로젝트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되는 경우인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행위 유형도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령 뭐 자사 쇼핑몰에서 현금으로 상품을 구매하면 일정 비율을 상장 예정인 가상자산을 지급한다라고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상자산이 상장되면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된다는 멘트로 이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다단계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행위는 결국 누군가가 가상자산을 계속 구입해야지만 투자자들이 그 손해를 면하다가 그 구입 행위가 중단되면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로 폰지 사기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이게 뭐 주의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까요? 예, 먼저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히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투자자들은 투자하기 전에는 가상자산이 발행량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사업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상자산 프로젝트 그 팀의 그 사업 이력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행 기업이 등기부 등본 등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피해의 대표적인 사례는 가상자산 상장 후에 이제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인데요. 거래소 가상자산 가격은 정상적인 경우도 있지만 마켓메이킹이라는 명목으로 가상자산 발행자 또는 그 우호 세력이 가상자산을 꾸준히 사고 팔면서 일정한 시세를 만드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등락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발행자 그룹 내부의 사정이라든지 뭐 기타 사정에 의해서 이와 같은 마켓 메이킹 행위가 중단되면 더 이상 구매자가 없어서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이제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다음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먼저 그 가상자산 관련 형사 절차의 좀 특징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형사 고소 시에는 수사 실무용으로 수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대표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형사 고소되었다가 불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동일하게 불기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이 실질적인 지속성이 있느냐, 그것이 없는 허구였느냐, 이것을 증명할 자료를 모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자신한테 가상자산을 권유한 그 판매자나 아니면 마케터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범죄 행위 이제 총괄 책임자인 대표자가 처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판매책이나 마케터들도 처벌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매책이나 마케터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이제 대표자에 대해서는 이제 피고소인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직접 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 가상자산 사업 자체의 허위나 불법성에 대한 수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판매책이나 마케터의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만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판매 행위나 마케팅 행위는 행위자가 나는 이 사업이 잘 되지 않을 줄 몰랐다. 나도 투자를 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게 되면 유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한번 판매책이나 마케터에 대해서 고소가 이루어졌는데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해당 사건의 결과를 이용해서 가해자들이 방어를 하기 때문에 후속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게 혹시 그러면은 뭐 저 집단 고소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뭐 좀 수월할까요? 어떨까요?
예,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네. 실무적으로는 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네. 먼저 이론적으로는 네. 이제 피해 금액과 네. 피해자의 숫자가 많으면 네. 수사기관이 이제 수사 의혹을 가질 수 있고 증거도 많기 때문에 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먼저 피해자들 간의 의사 일치가 되는 것이 사실 대단히 힘듭니다. 네. 그리고 투자자들 중 일부에게만 이제 가해자들이 현금 등을 지급해가지고 네.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는 등으로 시간만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경과하면서 투자자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고소를 해서 불기소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면 네. 나머지 사건도 동일하게 불기소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담당 법무법인 입장에서도 해당 사건에만 무한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할 수 없는 것이 솔직한 네.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과 연락하고 효과적이지도 않은 대량의 증거를 정리하는 것에만 많은 시간을 소모하다 보면 네. 수사기관이 수사활동을 제대로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네. 다양한 유형의 증거를 가진 소수가 고소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피해자들이 적절한 정보만을 공유받아가지고 남은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고소를 하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혹시 뭐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해야 할 거나 그런 거는 없을까요? 예, 우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네. 담당 정부 부처에서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네. 어느 정도 가상자산이 거래 방식이라든지 관리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가상자산 발행 시에 네. 갖춰야 될 요건이나 책임에 대해서 네.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상장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 이상이 거래되는 커다란 시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규칙이 없다 보니까 반드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다만 이제 오늘 불행히도 이제 네. 그 은성수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신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이제 쉽지 않을 수 있고 네. 이와 같은 제도 정비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뭐 가이드라인 형태로라도 가상자산 사업자 또는 발행자들한테 일정한 가이드를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이드라인이 뭐 바로 법적 효과는 없다 할지라도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를 네. 구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뭐 현 시점, 현 단계에서는 투자자 스스로 보호하는 거 말고는 크게 뾰족한 방법은 또 없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검사 13명을 임명하며 본격적인 수사체제에 들어간 김진욱 공수처장이 오늘 최후의 만찬 13인이 세상을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최후의 만찬에 빗대 일각의 공수처 수사 역량 우려와 논란을 일축한 건데요. 수사력 논란 외에도 이찬희 전 변협회장의 공수처 인사 개입 의혹 등 인사 관련한 잡음도 공수처 안팎에서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 어떤 말들과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지 왕성민 기자가 관련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이 위치한 파르나스 타워입니다. 율촌은 이른바 국내 5대 로펌에 속하는 법무법인으로 이찬희 전 변협회장이 지난 2월 협회장직을 내려놓은 뒤 현재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율촌 고문 입사에 앞서 지난해 11월 9일 이찬희 당시 변협회장은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장 후보로 3명의 법조계 인사를 추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수처장의 자질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 능력, 정의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후보들에 대하여 내외부의 평가를 종합하고 내부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김진욱, 이걸리, 한명관 3분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여당과 야당 추천위원 각 2명씩 4명에 법원 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회장 3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공수처를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었고 법무부 장관도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던 터라 변협회장 추천 후보가 가지는 무게는 상당했습니다. 변협 추천 후보가 결국엔 공수처장 낙점을 받지 않겠냐는 것이 당시 법조계 중론이었는데 이찬희 당시 협회장은 김진욱 후보자 추천 사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1998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변호사로 2010년 2월부터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과 선임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정치적으로 특정한 정당에 소속되거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등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실히 보장. 결국 전망대로 이찬희 당시 협회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추천한 김진욱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들을 제치고 초대 공수처장에 임명됐습니다. 이에 김진욱 처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7일 이찬희 변협회장을 예방하고 대한변협이 공수처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덕담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후보 추천 과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거의 주도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에는 변호사협회의 그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 이런 것들이 퇴임을 눈앞에 둔 이찬희 변협회장에게 어떻게 보면 대내외적으로 고마움을 표시한 건데 석 달도 지나지 않아 이런저런 논란과 잡음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진욱 처장의 5급 비서관 특혜 채용 논란입니다. 김 처장은 지난 1월 변시 9회 출신 김모 변호사를 공수처장 일정 관리와 보좌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 5급 상당의 비서관으로 채용했습니다. 공수처장의 일정과 동선을 챙기는 보직인데 지난달 7일에는 김 비서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처장 관용차로 태우고 와 황제 조사 논란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김 비서관의 아버지인 김모 변호사가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주군수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경력 등도 세간의 입길에 올랐습니다. 특혜 채용 논란이 일자 공수처는 김 비서관 채용은 대한변협의 추천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변협 차원의 공식적인 추천 절차는 없었으며 이찬희 전 협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이찬희 전 협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수처장 요청으로 김 비서관을 추천했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추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비서관 채용을 두고 공수처와 현 대한변협, 이찬희 전 협회장이 각기 다른 엇박자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이찬희 전 협회장의 용문고 후배인 점, 공수처 검사로 임용된 허윤 전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가 이찬희 집행부 당시 변협 수석 대변인을 지낸 것 등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과 인선에 이찬희 전 변협회장의 입김과 영향력이 어떤 식으로든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과 논란입니다. 이와 관련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 출신도 아니고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것도 아닌 김 처장이 공수처 진용을 꾸릴 때 이찬희 전 협회장 의견에 과도하게 의존한 게 아니었는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찬희 전 협회장과 개인적 인연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특혜라든가 이찬희 전 협회장이 공수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식의 비난은 과도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찬희 협회장 집행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단순히 법조 경력이 짧다든가 수사 경험이 부족해 보인다는 등의 지적은 네거티브 공세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여운국 차장의 경우에도 법무법인 동인 재직 시절 형사 분야 사건에서 독보적인 기량을 선보인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찬희 인맥으로 평가절하하는 태도는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찬희 전 협회장 추천으로 임명된 점, 이찬희 전 협회장이 율촌 고문으로 재직 중인 점 등을 들어 김진욱 처장이 처신과 인선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재반박도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 사건을 이찬희 전 협회장이 고문으로 있는 율촌에서 수임해 갈 경우 이해충돌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로펌의 고문과 전문위원은 어느 정도 수준의 네트워크를 갖췄는지 여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며 공수처의 인맥 지도를 볼 때 이찬희 전 협회장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보이며 이해상충 여부 등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 시작도 전에 이런저런 논란과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늘 13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김진욱 처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공수처 검사 13명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최후의 만찬에 비유해 13명 가운데는 무학에 가까운 갈릴리 어부 출신이 많은데 세상을 바꾸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공수처 1호 수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떠넘겨 받아가지고 하는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자체 수사에 무게를 뒀습니다. 공수처엔 현재 이런저런 경로와 고소 고발을 통해
80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 검사 13명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비유한 김진욱 처장의 공수처가 수사 실력과 성과로 인사 논란 등을 잠재우고 안착할 수 있을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10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오후에 열린 합격자 수 최종 결정을 위한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대한변협은 지도부가 정부 과천청사에 총출동해 압박성 시위를 벌였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로스쿨 원우협의회도 변시 합격자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맞불 시위를 벌였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왕성민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변호사 대량 배출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장을 차려입은 변호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핵심은 지난해 1,800명대 가까이까지 늘어난 변시 합격자 수를 1,200명 이내로 줄이라는 겁니다. 일본의 인구수는 우리나라보다 2.5배나 많고 경제 규모는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인데도 일본의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우리보다도 훨씬 낮은 1,450명에 불과하고 시위 참가자들은 지난 2009년 로스쿨 출범 당시 법무부가 약속했던 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법조 유사직역 통폐합입니다. 법조 인접직역 통폐합이 로스쿨 출범의 전제 조건이었는데 배출되는 변호사 수는 변호사 수대로, 인접직역 자격사 수는 자격사대로 증가하고 있다는 성토입니다. 법조 인접 직역군 중 하나인 행정사는 지난 10년간 36배나 폭증하여 35만 명에 이르는 등 외려 법조 인접 직역의 규모는 총 과잉 비대화되는 기이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시위 참가자들은 그러면서 법무부가 오류투성이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변호사 과잉 배출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오류는 매년 군법무관, 공익법무관 400명이 변호사가 되지 않으니 그 400명을 제외하는 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은 3년 후에 다시 변호사로 편입됩니다. 변호사가 포화 상태에 이르는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숫자가 모자르다는 그릇된 결과로 급기야 로스쿨 정원과 변시 합격자 수, 결혼 보충제 등 법무부가 로스쿨과 야합해 변호사 업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야합이 있었습니다. 2,000명이라는 정원이 생겨났고 그 2,000명이라는 정원의 밑에서 자격시험을 하겠다는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법무부는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사기를 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변호사들을 모두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로스쿨과 변시 합격자 수를 적정 수준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는 단순한 밥그릇 챙기기가 아닌 인권과 정의 수호라는 변호사 본연의 역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시위 참가자들의 주장입니다. 너무나 대량으로만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변호사 업계는 황폐화되었고 변호사들의 본연의 직무,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그러한 동력마저 상실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은 변협 추천 3명, 로스쿨 협의회 추천 5명으로 돼 있는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를 변협과 로스쿨 추천 5대5 동수로 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로스쿨 협의회 의사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변시 합격자 수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더불어 매해 발표 당일 반복되는 소모적인 합격자 수 논의를 중단하고 대략적 합격자 수, 결정 방법, 최소 합격 정수를 정해서 공개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오후엔 로스쿨 원우협의회와 변시 탈락생들이 맞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가해자 법무부는 피해자 수험생 구제하라! 이들은 변호사들과 반대로 지금보다 합격자 수를 훨씬 늘리라며 법무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참가자들은 변시 합격자 수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의사국시처럼 변시도 자격시험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변호사 시험 자격시험입니다.
변호사 시험 자격 시험이라는 것은 일정한 수준이 되는 경우에는 법조인으로 무난히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1회 변시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87%. 그런데 이후 변시 불합격자들이 매해 누적되며 최근 몇 년 사이엔 합격률이 5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고신앙인 방지라는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도 역행하고 이른바 오탈자 양상 등 엄청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 최상원 회장의 말입니다. 저희는 최소한 응시자 대비 87% 이상, 그리고 이번에 사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누적되는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명가락 전원 합격이라는 그런 대책도 법무부에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시 합격자 수에 대해 변협과 로스쿨 원후협의회 측은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지만 변시 문제 유출 등 이번 제10회 변시에서 드러난 변시 문제 출제와 시험 관리 난맥상에 대해선 재발 방지책과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양측이 모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대한변협에 이어 국내 최대 규모 전문 직역 단체인 대한법무사협회 차기 협회장을 뽑는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면면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 후보들의 출사표와 핵심 공약을 왕성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대회의실. 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5명의 후보자들이 기호 추첨을 위해 모였습니다. 추첨 결과 김윤곤 후보 기호 1번, 황승수 후보 기호 2번, 최영승 후보 기호 3번, 이남철 후보 기호 4번, 김종현 후보가 기호 5번을 각각 받았습니다. 공약 관련해서 기호 1번 김윤곤 후보는 법무사 업무에 합당한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지적했습니다. 법조 전문 직역 업무에 합당한 처우를 확보하기 위해선 대한변협과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정당한 보수를 받는 법조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렇게 뒤늦게 출발했습니다. 이 문제는 변호사협회와 법무사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할 문제로서 변호사협회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할 것입니다. 기호 2번 황승수 후보는 대법원 미래등기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온라인 등기가 시행돼도 법무사 역할이 축소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년 넘는 법원 재직 경험을 강조하며 당면 과제를 매듭짓는 데 자신이 최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등기 시스템, 법원에서 20여 년 경력과 법무사로서 실전 20년, 그리고 법원 재직 당시에 공무원 직장에 비해 회장을 하면서 회원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노력했던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현직 협회장인 기호 3번 최영승 후보는 개인 회생, 파산 사건 신청 대리권 획득 등 지난 3년간 가시적 성과를 이뤄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성과로 입증된 추진력을 바탕으로 법무사 지위 향상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각오와 포부를 밝혔습니다. 개인 회생 파산 사건 신청 대리권은 제가 약속대로 재임 시절에 획득을 했고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부동산 등기 제도를 반드시 정상적으로 바로잡아서 회원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또 국민들의 권리 보호에 힘쓰겠다. 지난 선거에서 33표 차이로 석패한 기호 4번 이남철 후보는 본직 본인 확인제도 도입이 무산된 점을 강조하며 최영승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불법 사무장 영업을 근절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법 개정 등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건사업이었던 본직 본인 확인 제도가 국회에서 무산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건사업이었던 본직 본인 확인 제도와 사법보좌관 업무 대리권을 획득하고 기호 5번 김종현 후보는 사법보좌관 업무 등 대리권 획득을 위한 법무사법 개정, 등기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한 종합대응센터 설치, 부동산 등기부 변동사항 알림이 AI 플랫폼 제공 등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최영승 후보가 연임에 성공하느냐, 현직 협회장 아성을 뚫고 새로운 후보가 차기 협회장에 당선되느냐, 전국 7천여 법무사들의 수장을 뽑는 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운동에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판결의 재구성. 오늘은 어떻게 보면 아주 딱한 상황인데 음주운전 면허 취소 얘기해 보겠습니다.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면서 노점상을 하는 김모 씨라고 합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16일 새벽 1시 30분쯤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후방으로 10m가량을 이동하다 주차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문제는 김 씨가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36%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으로 김 씨는 가지고 있던 제1종 보통운전면허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김 씨는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김 씨는 이에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 김 씨는 크게 5가지 점을 들어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먼저 차량 노점상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는 점, 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병원비 부담이 존재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생계 유지와 병원 가기도 어려운 점을 들어 면허 취소가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김 씨는 도로에 주차해 놓은 차를 이동하기 위해 불과 10m가량을 운전한 점, 이 사건 전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도 아울러 주장했습니다. 여러 재반 상황을 감안하면 전북경찰청장의 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입니다. 일단 재량권 범위 관련해선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반 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재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 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 대해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시입니다. 1심 재판부인 전주지방법원은 이에 김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에게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인 점,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일시적인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더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시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 주문에 건조하고도 단호한 문장입니다.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하면 항소를 하더라도 판결이 뒤집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단 몇 미터를 운전했든 생계가 걸려
됐든 어쨌든 면허 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라는 것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판결의 재구성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원칙은 알되 변통은 모르면 꽉 막혀 고착된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경리권패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는 오늘 오전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이른바 국가 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 면제란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책임 부담을 지우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재판부는 국가 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면 선고와 강제 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지난 2015년 12월 이루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외교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권리 구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등 내용과 절차에서 문제가 있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비록 합의안에 대해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거쳤고 일부 피해자는 화해 치유재단에서 현금을 수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약하면 국가 면제라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일본의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고 피해자들의 동의 여부를 떠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다른 구제 수단도 존재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 34부 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일본에 의해 계획,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 면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일본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해 원고 승소로 판결, 피해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가 면제가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위안부 피해 배상에 대한 같은 서울중앙지법의 180도 다른 판결. 중국 당나라 때 문체 개혁운동을 제창한 혁신정치가 유종원이 당시 형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단형론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경비권즉리, 권비경즉패. 여기서 경은 원리나 원칙, 권은 변화에 따른 대처, 임시 방편 정도의 의미입니다. 진흙을 뜻하는 리는 수렁에 빠진 듯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걸 말하고 패는 어그러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10글자를 해석하면 원칙만 알고 임시변통을 모르면 앞뒤가 꽉 막혀 갇히고 그때그때 임시변통만 알고 원칙을 벗어나면 도리에서 어긋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원칙과 변통 사이 동양의 성현 공자의 애제자 가운데 안회라는 이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안회가 포목점에 갔는데 포목점 주인이 포목 1개에 8전, 3개면 24전을 지불하라고 했는데 손님이 3개면 23전이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안회가 24전이 맞다고 하자 손님은 공자를 찾아가 물어보자며 자기가 틀리면 목을 내놓고 아내가 틀리면 쓰고 있는 관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전말을 들은 공자는 웃으면서 안회에게 내가 졌으니 이 사람에게 관을 벗어주라고 합니다.
관을 벗어주긴 했지만 억울해하며 왜 그랬는지 묻는 안회에게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 곱하기 8이 23이라고 하면 너는 관 하나 벗어주면 그만이지만 3 곱하기 8이 24라면 그 사람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지 않느냐. 관이 더 중요하느냐,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느냐. 안회의 깨달음으로 유명한 고사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위안부 피해 보상 2차 소송 각하 판결이 내려진 오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의 춘계 예대제라고 불리는 제사에 공물을 바쳤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야스쿠니를 직접 참배했습니다. 각하 판결을 받아든 이용수 할머니는 울먹이며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대리인 이상희 변호사는 법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번 판결을 통해 국제질서 속에서 인권 보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논의해야 하는 시기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행정부가 제대로 청구권 협정을 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했거나 아니면 외교부가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법원에 왜 오겠냐는 게 이상희 변호사의 말입니다. 같은 위안부 피해자의 일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우리 법원의 180도 다른 판결. 영화 대사로 유명해졌는데 무엇이 중한디라는 말이 어쩔 수 없이 떠오릅니다. 법리라는 것과 이에 대한 판사의 해석과 판단, 위안부 할머니들의 회한과 바람, 요원해 보이기만 하는 일본의 사죄와 반성, 한일 위안부 합의, 손해배상 소송, 승소와 패소,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뉴스 사자 성호였습니다.